혹시 최근에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금방 빠져나간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재물운이 들어올 때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 하나가 들어온 복을 그대로 밀어내버리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9가지 실수, 이것만 피하셔도 들어온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다고요. 사주명리학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보다 그 재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명리학에서 재물은 재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재성이 아무리 좋게 들어와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가 된다고 하죠.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에 금이가 있으면 다 새어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몇 년 안에 당첨 전보다 더 어려워진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갑자기 들어온 재물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릇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재물이 들어올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실수 무엇일까요? 바로 들어온 돈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재물이 드러나는 것을 노출된 재물, 즉 노재라고 해서 매우 꺼립니다. 드러난 재물은 남의 시기와 욕심을 부르거든요.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목돈이 생겼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던 사람, 결국 어떻게 됐나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몰려들고 이상한 투자 권유가 들어오고 심하면 가까운 사람과 사이가 틀어지더라고요. 옛날 부잣집에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곳간이 가득 차도 대문은 오히려 소박하게 유지했다고 하죠. 재물은 감추고 덕은 드러내라. 이것이 오래된 부자들의 철칙이었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재물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조용히, 더 겸손하게 지내는 것이 그 복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들어오자마자 큰 지출을 벌이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해를 재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운이 좋으니까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바꾸고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을 사고 갑자기 사업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재물이 들어오는 초입을 씨앗이 심어지는 시기로 봅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캐서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볼 수가 없죠. 들어온 재물은 최소한 한 계절, 그러니까 서너 달은 묵혀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퇴직금을 받자마자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몇 년 만에 다 잃으신 분들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기가 문제였던 거예요. 들뜬 마음이 가라앉기 전에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남더라고요. 특히 예순이 넘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인생 후반의 재물은 다시 벌어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들어온 돈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지키는 자리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실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남의 말에 흔들려서 돈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재물이 들어오면 꼭 주변에서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연일까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재물이 부르는 겁재라고 설명합니다. 겁재는 내 재물을 나눠 가지려는 기운이에요. 형제, 친구, 지인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모든 권유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물이 들어온 직후는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기거든요. 기분이 들떠 있으니까요. 이럴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겁재는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의 얼굴로 온다는 거죠. 사기꾼은 경계하지만 오랜 친구나 친척의 말은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돈을 잃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아는 사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들어온 뒤 석 달 안에 들어오는 제안은 일단 거절하라. 이것이 옛 상인들 사이에 내려오던 철칙이었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라면 석 달 뒤에도 남아있는 법이거든요. 네 번째 실수는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명리학에서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죠.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에게 재물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돈은 당연히 내 것이다. 내가 잘나서 벌었다.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재물의 흐름이 막힌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운이 좋았다, 주변 덕분이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게 그냥 경손이 아니라 재물을 붙잡아두는 지혜였던 거예요. 돈이 들어왔을 때 작게라도 베푸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는 것, 올해 신세진 분께 과일 한 상자 보내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재물의 물꼬가 트인다고 하죠. 옛말에 들어온 복의 첫 열매는 나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수확을 이웃과 나누던 우리 조상들의 풍습도 같은 뜻이었어요. 나눔이 곧 다음 재물을 부르는 씨앗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몸을 함부로 쓰는 것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주에서 재물을 담는 그릇은 결국 내 몸입니다. 위관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 튼튼해야 재성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이걸 신강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물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에 몸이 약해지면 그 재물이 병원비로 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목돈이 생긴 해에 크게 아픈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들뜬 마음에 무리하고 술자리가 늘고 잠을 줄이니까요. 명리학에서는 이걸 재다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재물은 많은데 몸이 약하다는 뜻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재물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돈을 지키느라 마음 졸이고 관리하느라 몸이 상하는 거예요. 재물운이 들어왔다 싶을 때는 오히려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고 식사 거르지 마시고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건강이 곧 재물 그릇이라는 건 꼭 기억해 두세요. 여섯 번째 실수는 오래된 것을 함부로 버리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새 것에 눈이 갑니다. 집도 바꾸고 싶고 살림도 싹 갈고 싶어지죠. 그런데 명리학과 풍수에서는 재물이 들어온 직후에 큰 변화를 꺼립니다. 재물은 익숙한 자리에 깃든다고 보거든요. 특히 오래 쓰던 지간, 오래 살던 집, 오래 만난 사람. 이 세 가지는 재물이 들어온 해에 함부로 바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꾸더라도 최소한 반년은 지난 뒤에 차분한 마음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의 지갑을 조사해보면 의외로 오래된 지갑을 정갈하게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새 것이 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아끼고 정돈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에서는 돈이 들어온 해에 이사하면 재물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봅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한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재물도 자리를 잡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일곱 번째 실수는 재물이 들어온 사실을 가족에게까지 숨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죠. 밖으로는 감추되 안으로는 나누라는 뜻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조차 돈의 흐름을 완전히 숨기면 명리학에서는 재물이 고립된다고 봅니다. 고립된 재물은 흐르지 못하고 썩는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혼자만 알고 있던 재산이 갑작스러운 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 뉴스에서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가족이 몰랐기 때문에 지켜줄 수도 없었던 거죠. 집안의 재물은 집안의 기둥이 함께 알아야 단단해집니다. 밖으로는 침묵하고 안으로는 소통하는 것. 이것이 재물을 오래 붙잡아두는 균형이에요. 여덟 번째 실수는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면 이상한 심리가 생깁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이 갑자기 하찮게 느껴지는 거죠. 커피값, 택시비, 자잘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재물의 기운이 바로 이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둑이 무너지는 건 큰 파도 때문이 아니라 작은 구멍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재물도 똑같습니다. 큰 돈은 지키면서 작은 돈을 흘리면 결국 재물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흐트러지거든요. 그 흐트러진 마음이 나중에 큰 결정에서도 실수를 부릅니다. 부자들이 의외로 잔돈에 깐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색 해소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를 지키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왔을 때일수록 가계부를 더 꼼꼼히 쓰라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실수,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실수입니다. 바로 재물 때문에 사람을 잃는 것이에요. 정리학에서 재성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인성을 극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이 커지면 사람과 덕을 해친다는 뜻이죠. 돈이 들어온 뒤 가족과 다투고 형제와 등을 지고 오랜 친구와 멀어지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유산 문제로 갈라선 형제, 돈 거래로 끊어진 친구.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 돈은 어차피 흘러가고 없는데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영리학에서는 사람 복을 인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인덕이야말로 마르지 않는 재물의 셈이라고 봅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이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돈이 있어도 외로운 부자가 될 뿐이거든요. 재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통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곧 복의 통로거든요. 영리학에서도 귀인이 있어야 재물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9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돈 자랑하지 마시고 들어오자마자 크게 쓰지 마시고 남의 말에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몸을 아끼시고 익숙한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가족과는 나누시되 밖으로는 조용히 하시고 작은 돈도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결국 재물운이라는 건 하늘이 절반을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내 마음가짐이 채우는 것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문은 하늘이 열어주지만 그 문을 닫지 않고 지키는 건 사람의 몫이거든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 혹시 뜨끔한 대목이 있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알았으니 다음에 재물이 들어올 때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재물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새어나가지 않는 든든한 재물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